뛰어왔어? 자, 오케이. 내 친구 중에 군대에서 말뚝 받은 놈이 있어. 서울대 갔다가 ROTC를 갔어. ROTC는 학교 다니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거거든. 3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ROTC는 옛날에는 군인 정권이라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 그 걔들은 그 대학교 딱 졸업하고 군대 딱 가면 걔들은 소위부터 시작을 해. 소위. 소대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군대 딱 들어가면 쫄병. 그 다음에 2등병, 1등병, 상병. 이렇게 가서 나는 월급이 6,300원이었는데 ROTC 나온 애들은 40만 원. 월급이. 우리는 6,370원. 지금 많이 올랐지. 그런데 그 6,000원도 모으잖아. 동기들끼리 모으면 PX에서 과자 이따만큼 사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과자에서 그냥 그날 마음껏 먹는 거야. 그냥 좀 돈이 남아요.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막 쭉 되니까 친구들 모여도 꼭 술이 취해도 야 인원수 점검하는 거야. 항상 군대에서 한 명이 어디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여기도 지금 인원수 체크. 운동량, 충격량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은 조금 쉬운 거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어디 할 거냐면 우리 236페이지 생태계 236페이지로 갑니다. 숙제도 목요일 날 우리 하고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게요. 일찍 11시 끝내겠습니다. 11시 2시간 하고 목요일 날은 4시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점심시간이 오늘 길어지겠네. 자, 오늘 할 건 생태계. 생태계. 여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생명과학 원이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생명 선택하는 학생은 요거 그대로 나와요. 자, 생태계 읽어보겠습니다.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룬 하나의 커다란 체계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생물, 그리고 뭐? 환경. 이게 어울려지는 거야. 그럼 가장 작은 생태계는 뭐예요? 뭘 것 같아? 가장 작은 생태계. 응? 원소? 작은 생태계. 어항. 거기 생물도 있지, 풀도 있지, 플랑크톤도 있지, 환경 어울리는 거. 그럼 가장 큰 생태계는 지구의 아마존강. 아마존. 거기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무슨 말씀? 그림 먼저 볼게요. 자, 딱 한 마리. 한 마리를 우리 뭐라 불러? 개체라고 부릅니다. 혹시 중학교 때 했던 거. 자, 생물을 나누면 세포에서 시작이 돼. 세포들의 모임을 세포가 뭐였어? 세포의 모임을 따라하자. 조직. 그래가지고 암 검사할 때 혹이 나 있어. 혹을 플립이라고 하는데 종양. 좀 커. 혹이 커. 그러면 그거 뜯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검사인데? 조직 검사한다는 거야. 세포들이 있는 거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악성이 있습니다. 이 악성 종양을, 악성 혹을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뭐 음성 반응 나왔다, 양성 반응 나왔다 그러는데 암은 악성이라 그래요. 음성, 양성이라고 안 하고. 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모이면 기관, 딩동댕. 기관이 모이면 개체라고 합니다.
이 단계 외워야 돼. 따라하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식물은 조직이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가 더 있어요, 식물은. 무슨 개? 조직계가 있지요. 이건 식물에만 있습니다. 동물은 기관이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동물은 무슨 개? 기관계가 있지요. 그럼 기관은 뭐예요? 기관이 식물로 얘기하면 잎, 뿌리, 줄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눈, 코, 팔, 다리, 이런 걸 우리는 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물은 이 기관이 발달이 돼서 소화기관계 하면은 뭐부터 시작이 돼?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걸 소화기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 조직이 모이면 기관, 기관이 모이면 개체. 개체가 뭐예요?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식물로 얘기하면 뭐 나무,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야, 이게 사슴이냐 노루냐? 소희야, 뭐 같아? 노루 같아요? 자, 노루라고 하자. 나도 모르겠어, 이거. 한 마리를 우리 개체라 그래.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 이걸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치자. 같은 종. 똑같은 놈이 무대기로 있어. 이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종류가 똑같은 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개체군입니다. 군집. 일정한 지역에 여러 개체군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집단. 이제는 종류가 여러 종류야. 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노루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일정한 지역입니다. 일정한 지역에 동그라미.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걸 개체군이라고 안 해. 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 걸 개체군, 개체군도 한 장소에서 개체군들이 여러 개 있는 걸 군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가장 넓은 범위가 생태계, 자연환경과 생물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네, 강, 호수,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 이렇게 됩니다. 구별할 수 있겠지? 다시 한 마리는 뭐야? 개체. 한 종류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개체군. 여러 종류들이 섞여 있으면 군집. 이게 강, 호수. 같이 환경과 어울리는 걸 우리 생태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태계는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야 돼.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비생물적 요인,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 있어요. 여기 무슨 글자가 들어가? 비자가 들어가. 금속이 아니면 뭐였어? 비금속. 그죠? 생물적 요인이 아니면 뭐야? 비생물적 요인. 그럼 생물적 요인은 뭐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생산자, 또 하나는 소비자, 또 하나는 분해자. 초등학교를 나왔나, 분해자. 근데 이 분해자 외워야 돼. 분해자는 세균, 버섯, 곰팡이. 세 개를 꼭 외워야 돼. 따라하자. 세균, 버섯, 곰팡이. 세균, 버섯, 곰팡이. 오케이. 분해자는 세 마리가 있어요. 뭐뭐뭐? 오케이. 세균, 버섯, 곰팡이. 요거 꼭 기억하고요. 생산자는 네, 영양분을 만들어내.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은 쓸데없는 이산화탄소, 무기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지 스스로 영양분을 막 만들어내. 그 영양분 만들어낸 거로 자기가 커 나갑니다. 쭉쭉쭉쭉 커 나가고 남은 건 저장을 하는 거야. 그럼 소비자가 낼름 와서 그 저장한 걸 뜯어 먹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소비자가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쌀에 있는 영양분 이거 먹는 거야. 과일 영양분을 먹는 겁니다. 소비자는 이 광합성 했던 거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종속생물이라 그래요. 스스로는 살아나갈 수가 없어. 소비자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섭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동물들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동물들은 식물을 먹어야 되니까. 동물들은 경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싸움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뜯어 먹어야 됩니다. 나는 싸우기 싫은데요. 아니지, 그지?
식물들 참 잘하면 오이 여자들 확 뜯어서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오이가 같이 살라고 하는데 상추 확 뜯어가지고 막 고기 얹어가지고 막 먹는 거고. 그게 나는 개고기를 먹는 거랑 채식하는 거랑 별 차이가 있을까 그 생각이야. 개고기도 당연히 먹을 수 있고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데 상추도 먹는데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야만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뭐 다 먹어야지.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비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나요? 네, 빛, 또 온도, 물, 수분 해도 되고 공기, 토양. 자, 비생물적 5개가 있습니다. 다시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인데 시험은 요거 5개가 나와요. 5개.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토양은 흙이라고 얘기하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빛이야. 빛.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쪽을 키포인트를 이렇게 두고.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줘. 이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그래요.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반작용.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줘. 이걸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해요. 물리에서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반대요. 이건데 이쪽 생명 파트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예를 들면 빛을 받았어. 그러면 잎이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다. 그게 바로 뭐야? 작용이 되는 거야. 응? 자, 온도. 너무너무 추워. 너무너무 추워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잤어.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지렁이가 흙을 먹어요. 흙을 먹으면 땅 속에 공기구멍이 생겨서 땅이 비옥하게 돼. 또 지렁이가 똥을 싸요. 그러면 땅이 더 거름지게 되거든. 지렁이가 생물적 요인이 땅을 비옥하게 해, 토양을 비옥하게 해. 이건 뭐라고 불러야 돼? 반작용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중 작용은 뭔가요? 다음 중 반작용은 뭔가요? 천천히 읽어만 주면 됩니다. 그럼 얘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먹어.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었어. 서로 얘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 그래.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작용, 이쪽으로 가면 반작용. 얘들끼리 주로 막 영향을 받으면 이걸 우리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내용 볼게요.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크게 2가지로 구성된다. 비생물적 요인은 뭐예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5개.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이 5가지고 생물적 요인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로 생태계에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합니다. 네. 자, 읽어보자. 생산자, 두찬이. 네, 영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광합성 동그라미하고 예를 들면 식물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자, 소비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소비자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생물을 먹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물 플랑크톤, 초식동물, 육식동물. 자, 분해자, 죽은 생물, 다른 생물의 배설물 얘를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영양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이 있어야만 돼. 예를 들면 세균, 버섯, 곰팡이. 나는 버섯을 좀 안 좋아합니다. 팽이버섯만 그럼 먹는데 버섯 일단 기분이 안 좋아. 세균이랑 비슷해. 곰팡이랑 비슷해. 난 안 좋아. 그 밑에 그림 보이죠? 네. 1번, 2번, 3번 있죠? 자, 1번에다가 우리 작용이라고 쓰자. 1번. 썼네요, 벌써. 2번은 반작용 빠르구나. 그럼 3번, 아니, 거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다 쓰라고. 그림에다. 1번이 작용, 반작용. 3번은 상호작용. 그림 쓰고요. 됐지요? 네. 이제 생물과 환경, 이제 빛,
빛을 주러 볼게. 앞으로 이 5가지를 봐야 되는데 빛이 오케이. 먼저 빛 먼저 보자. 빛. 자, 여기가 바다야. 바다 밑에 해조류가 있는데 해조류 녹조류가 있어. 갈조류가 있어. 글씨 좀 똑바로 쓰자. 갈조류, 홍조류가 있어. 깊이에 따라서 얘들의 종류가 서로 달라요. 얘들이. 그럼 녹조류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미역, 다시마. 우리 책에 아니야. 책에 나와 있다. 써 있으니까 이거 쓸 필요 없어. 파래, 청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파래 알아요? 반찬으로 파래, 청각.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김. 또 하나는 우뭇가사리. 요걸 외워야 돼. 좀 쪼잔하지만. 그러면 위치, 깊이에 따라 서로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왜냐면 이 갈조류는 빛의 빨간색 파장을 이용해요. 빨간색 파장. 깊이가 깊은 얘는 파장을 이용하는데 파란색 파장을 이용을 해. 그러니까 얘들이 빛에 따라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지. 얘들은 중간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간이니까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녹조류는 종류가 파래 청각인데 빛의 빨간색 파장을 이용해서 얘들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거고, 홍조류 같은 거는 파란색은 깊이 들어가요. 빨간색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각각 빛의 파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선생님, 김은 까만색인데 왜 홍조류예요, 이름이? 김은 약간 빨간색이야. 김 이렇게 뜯어가지고 싱크대에 이렇게 해서 흐르는 물에 있다가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김 색깔은 원래 좀 뻘게. 요거 외워놔야 돼. 종류 좀 쪼잔한데 우리 책에 보면은 오른쪽 사이드에 있습니다. 페이지 237 오른쪽 사이드에 녹조류, 녹색을 띠는 조류, 파래 청각이지요? 외워야 돼. 갈조류, 갈색을 띱니다. 미역 다시마. 홍조류, 붉은색을 띈다. 김, 우뭇가사리. 요거 외워야 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빛의 이거 파장을 받고 두께를 보자. 두께. 양엽이 있고 음엽이 있어. 양엽. 음엽. 잎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엽은 두꺼워요. 두껍다. 잎이 두꺼워. 음엽은 얇다. 양엽은 어디에서 잘 자라요? 빛이 있는 곳. 양달. 양달. 빛의 세기가 센 곳. 빛의 세기가 여긴 약한 곳. 그래서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얇습니다. 그러니까 양엽은 센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자라는 것들이고, 음엽은 그늘이 있는 곳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나가는 곳이야. 음엽은 그래도 빛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잎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넓을 수밖에. 더워요? 괜찮아요? 우리 책으로 보자. 자, 빛의 세기. 숲의 위쪽에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 숲의 아래쪽에는 약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란다.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서 잎이 두껍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넓어요. 그리고 얇습니다. 울타리 조직이 뭐예요? 표피 조직 바로 밑에 계속 다다다다닥 있는 곳이 이제 울타리 조직인데, 그림에다 울타리 조직 옆에다 써요. 책상 조직. 옛날에는 책상 조직이라고도 했어. 책상이 나란하게 정렬이 돼 있다.
그런 의미로 울타리 조직, 책상 조직 같은 말입니다. 강한 빛을 받는 잎은 잎의 두께가 두꺼워요. 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옆에 보면 네, 울타리 조직이 얇아요. 약한 빛을 받는 잎은 네. 첫 번째는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양엽, 음엽으로 나눈다.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빛의 파장, 아까 얘기한 거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깊이에 따라서 파장을 이용하는 바가 달라서. 자, 일조 시간. 일조 시간은 햇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개화,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준다. 개화는 꽃이 피는 겁니다. 갈 시간 됐나요? 여기 학교도 가깝지? 오케이. 빠이빠이. 먼저 가. 자, 우리가 여기도 일조 시간도 외워야 되는데, 거기 붓꽃.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 초여름에 꽃을 핀다. 근데 코스모스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이거 외워야 돼. 봄에 피는 꽃. 쪼잔하지만 남자들도 다 외워야 돼. 붓꽃은 봄에 펴요. 그런데 코스모스, 나팔꽃, 얘들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오른쪽 사이드에도 장일식물, 단일식물 이렇게 보여요? 네, 장일식물,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는 봄, 초여름에 꽃이 핀다. 거기다 동그라미, 붓꽃, 시금치 외워야 돼요. 여기 붓꽃, 시금치는 언제 꽃이 핀다? 봄. 단일식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것 외워야 돼. 국화. 그래서 가을에 국화꽃 피지요. 나팔꽃, 코스모스 요거 다 가을에 핍니다. 일조 시간은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야. 그래서 식물들이 이 비치는 시간에 따라서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동물들도 새들 있지?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송어, 사슴 얘들은 가을에 번식을 해요. 요것도 외워야 돼. 꾀꼬리, 종달새는 봄에 알을 낳아요. 번식합니다. 송어, 사슴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이 사슴의 뼈를 우리는 녹용이라 그러지. 그래서 녹용, 그 사슴의 뼈를 잘라요. 그래서 그 피도 그냥 막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뼈에 영양분이 있어서 그거로 이제 한약을 먹는데 가을에 한약을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가을에. 왜냐면 산란기 때는 영양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회, 생선 같은 걸 먹을 때도 산란을 막 할 때, 번식을 할 때 그때 먹으면 그게 제철 음식이 되는 거고 영양가가 많은 거야. 쭈꾸미도 가을에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생태계 구성 OX 하세요. 해나. 1. 일정한 지역에 사는 같은 종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한다. 맞나요? 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여러 개체를 개체군. 맞습니다. 2번. 생물과 환경이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군집이라고 한다. X. 생물과 환경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세 글자? 생태계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3번. 빛, 온도, 물, 토양, 비생물적 요인. 오. 버섯 곰팡이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X. 뭐라고 고쳐야죠? 분해자. 분해자 3개가 있었는데 뭐지? 네, 세균버섯 곰팡이 바로 튀어져 나와야 돼요. 좋습니다. 5번.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낙엽은 생물적 요인이야. 낙엽이 막 쌓여. 그러면 흙이 냄새가 나. 알아요? 냄새가 나. 낙엽이 많이 쌓이면 그게 썩으면서 냄새가 나는데 토양이 아주 좋아져. 생물적 요인이 토양이 좋아져.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야 돼? 반작용이라고 해야죠. 낙엽이 쌓여서 분해되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은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이다. 네. 따라서 이건 반작용. 맞는 말이죠. 현성 2번. 짝짓기. 바다 깊이에 따라 해조류 분포가 다르다. 파장. 계절에 따라 개화, 꽃을 피는 식물의 종류가 다르다. 일조 시간. 한 나무에서 잎의 위치에 따라 잎의 두께가 다르다.
빛의 색이 위에 있는 놈이 더 두껍지요. 네. 페이지 넘겨서 이제 온도와 생물.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물질 대사라는 단어가 나왔네. 선생님, 물질 대사가 뭐예요? 물질 대사. 찾아봐. 물질 대사를 잘하면 좋아, 나빠? 좋아요? 응? 재성아, 물질 대사를 잘하면 좋아, 나빠? 좋아요. 오케이. 물질 대사는 잘해야 돼. 물질 대사가 뭐예요?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통틀어서 이걸 우리는 물질 대사라 그래. 다시, 물질 대사는 사람 어디? 몸 안에, 생물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가 있고 화학 변화가 있는데, 화학 변화는 성질이 확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소화. 내가 밥을 먹었어. 뭐로 나와? 똥으로 나와. 똥을 다시 확 집어넣었더니 밥이 나오나요? 아니요. 바깥으로 변하지를 않아. 종이를 태웠어. 재가 됐어. 재가 다시 종이로 바뀔 수 있나? 아니요. 이렇게 다시 바뀔 수 없는 변화, 확 바뀐 거를 우리는 화학 변화라 그래요. 근데 물리 변화는 물은 수증기가 돼요. 수증기는 다시 물이 돼. 물은 얼음으로 돼. 그지? 얘들은 모양만 변하는 거야. 성질은 안 바뀌었어. 이런 걸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학 변화는 성질이 확 바뀐 거야. 예를 들면 소화, 또 호흡. 사람이 산소를 먹어요. 그리고 뭐로 바뀌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야. 이런 거 호흡. 이런 게 이제 물질 대사입니다. 식물로 치면 광합성.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어. 물을 먹었어. 영양분, 포도당을 만들어. 이런 걸 우리는 대표적인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물질 대사는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온도 파트에서 온도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다. 당연하지요. 생물의 생명 활동,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려면 소화 효소가 있어야 돼. 소화 효소. 그런데 이 효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얘들은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 이 단백질은 온도와 pH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효소가 활동을 못해. 이 온도가 우리의 체온 정도 범위야. 그래서 내 몸이 체온이 38도, 뭐 36도 그 사이에 있으면은 효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소화가 잘 돼요. 근데 내 몸이 너무너무 차가워. 그러면 효소가 활동을 잘 못해. 그래서 바깥에서 나는 이제 애들 이렇게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편의점에서 겨울인데 애들이 막 바깥에서 이렇게 사발면 먹고 막 이러는 거면 되게 안쓰러운데 그 추운 데서 막 찬 음식 먹잖아. 김밥, 뭐 삼각김밥 이러면 체하는 경우가 있어. 왜? 소화효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거든. 소화가 안 되니까 바로 체하고 설사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내가 감기 몸살 걸렸어. 그럼 내 몸의 체온이 높아지거든. 그럼 소화효소가 일을 못해.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 밥맛도 없고 밥을 소화도 못 시키게 되고. 이렇게 효소 같은 것도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온도는 물질 대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동물의 적응 볼게요. 일단 그림 먼저 보자. 그림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귀때기를 봐야 돼. 귀. 북극여우는 몸집이 되게 커요. 그에 비해서 귀때기가 어때? 작아. 온대여우는 사이즈가 중간입니다. 귀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사막여우를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근데 귀때기는 더럽게 커요. 이게 온도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북쪽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 이런 쪽들이 등치가 커. 북방 계열들이 등치가 커. 그런데 말단부는 작아요. 귀때기도 작고 오밀조밀해요. 그러니까 이쁘지. 북방 계열이 조금 이뻐. 근데 아프리카 여자들 봤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키가 작아. 콧구멍 더럽게 커. 막 귀때기 크고 입도 막
더럽게 못생겼지, 그지? 왜 이렇게 되나요? 아프리카는 너무너무 더운 거야. 그러니까 열을 어떻게 해야 돼? 발산을 해야 돼. 귀때기, 콧구멍, 입이 다 크고. 근데 북방계열은 춥거든. 추우니까 열을 최대한 적게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귀도 작고, 오밀조밀 해요. 등치는 좀 크고. 자, 동물의 적응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 곰, 박쥐.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네, 온도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겨울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살기 적합한 온도의 지역으로 이동한다. 기러기는 우리나라에 겨울에 와요. 왜? 얘들은 추운 걸 좋아해서 그래. 제비는 따뜻한 걸 좋아하거든. 봄에 옵니다. 중국에서 봄에 우리나라로 와. 철새도 역시 온도에 따라 적응을 합니다. 나마쿠와 카멜레온, 온도가 높을 때 몸색이 밝아져서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색이 어두워져서 열을 흡수한다. 네, 온도에 따라 적응하는 놈들이고요.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정원동물, 항온동물 같은 말입니다. 온도가 일정한, 사람도 역시 정원동물이죠. 밖에 아무리 추워도 내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피하 지방은 한자어로 겉피자야. 겉에 있는, 예를 들면 이거야, 이거. 응? 이 겉부분에 속에 여기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지방이 이렇게 두꺼우면 추위로부터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애들은 지방이 많잖아. 추위를 덜 타요. 근데 몸이 좀 마른 애들은 추위를 굉장히 잘 타. 왜? 지방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방이 좋은 건가요? 좋지요. 그죠? 하지만 이 뚱뚱한 애들은 여름이 되면 쥐약이야. 왜? 가뜩이나 몸이 따뜻한데 여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덥거든. 그래서 등치 큰 애들은 여름을 견디기가 조금 어려워. 근데 조금 몸이 많이 마른 사람들은 여름에 좀 덜 덥죠. 차이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네, 동물들이 적응을 합니다. 자, 포유류, 서식지에 따라 몸집의 크기, 기와 같은 몸의 말단부 크기가 다르다. 네, 몸의 말단부는 주둥이, 귀, 꼬리, 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림이 나와 있지요. 네. 자, 식물도 적응을 합니다. 기온에 따라.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식물인데도 털이 있어요. 네, 왜? 추위로부터 보호하려고. 낙엽수,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어요. 또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상록수는 1년 내내 푸른 걸 얘기하지요. 큐티클층은 잎이 한번 이렇게 코팅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식물들도 온도에 따라 적응합니다. 자, 다음 물.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많고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생물은 몸속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하였다. 자, 동물의 적응, 수분 증발 방지. 찬엽이 읽어보자. 파충류는 비늘, 동그라미. 파충류는 왜 비늘로 덮여 있어요? 온도를 적절하게 하려고요. OX. X 새끼야, 온도가 아니라 뭐라고? 물,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는 애들이 틀려놓고 아차 많이 합니다. 또 조류 읽어보세요.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왜 단단한 껍데기로 있어? 물의 증발을 방지하려고. 온도가 아닙니다. 물과 구별을 해야 돼, 온도와. 또 곤충은 몸표면이 키틴질로 되어 있으며 키틴질의 바깥쪽에는 큐티클층. 네, 한번 이렇게 살짝 코팅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는 거야. 다시 물의 증발 방지 뭐 있어요? 파충류 비닐로 덮여 있다.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다. 또 하나 곤충 키틴질로 되어 있다. 이거 다 물의 증발을 방지하는 겁니다. 수분 손실 최소화. 사막에 사는 포유류, 예를 들면 낙타 같은 거, 낙타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으로 나가는 수분량을 줄인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농구를 한 3시간 해서 땀이 많이 났어. 화장실 자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땀이 많이 나면 내 몸의 수분이 물로,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줌의 양이 줄어들어. 그래서 여름에 오줌을 넣으면 농도가 진해져. 그러니까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워집니다. 그에 비해서 겨울은 땀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돼, 여름보다. 그리고 농도는 얕게 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하얀색으로 갑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진짜 오줌 색깔에 들어온다. 그지?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자꾸 접목을 시켜야 돼. 야, 낙타의 등에 이렇게 혹이 있잖아. 그 혹에 뭐가 들어있어? 지방이야? 뭐가 들어있니, 두찬아? 지방이야? 지방이 들어있어요? 오. 지방이 들어있어? 이 교육 잘 받았네.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낙타의 등에는 물이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로 쭉 알고 있었는데 한 5년, 7년 전에 초등학교 애가 선생님 그 기사 아저씨가 낙타의 등에 물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 그거 아니잖아요.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옛날은 우리는 다 물이라고 배웠거든. 여긴 다 신교육을 배웠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엄마, 낙타 등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마 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응? 잘못된 거야. 물이 아니야. 지방이야. 두찬이도 한번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서 물 들어있다 그러면 한마디 해요. 아, 무식하게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야, 그리고 산호는 식물이니 동물이니? 산호. 하와이 괌 막 이렇게 여자들 뭐 신혼여행 가고 막 이렇게 산호 막 이렇게 있잖아. 식물. 동물이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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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식물? 동물이에요, 산호는. 이것도 내가 애들한테 배웠어. 애들이 다 가르쳐줘. 막 TV에서 봤다고. 산호는 동물입니다, 동물. 식물처럼 생겼잖아, 그지? 풀떼기 막 이런데 동물이야. 자, 식물의 적응 여기도 읽어보자. 현성이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하였다. 오케이.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연꽃은 물에 있거든. 뿌리가 하는 일은 무비양분을 쫙 흡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잘 발달돼 있는 곳은, 비가 안 오는 곳은 뿌리가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지작용 똑바로 서 있게, 식물체가. 근데 물에 둥둥 떠 있는 놈은 물 공급이 많으니까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없지요. 그 대신 줄기에 통기 조직이 발달이 돼요. 통기. 여기서 기는 산소, 공기의 통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육상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다. 해바라기, 민들레 이런 것들은. 그런데 물에 사는 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으며 통기 조직이 대신 발달하였다. 통기, 공기가 쭉쭉 이동하는 통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수련, 연꽃이 여기에 들어가요. 선생님, 관다발은 뭐지요? 관다발은 관이 다발다발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관은 물관, 채관을 얘기합니다. 물관은 뿌리에서 쭉 흡수돼서 위로 올라가는 게 물관이고, 채관은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채관이야. 물관과 채관을 우리는 관다발이라고 해요. 아까 식물은 조직이 발달돼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관다발, 조직이 아주 발달돼 있는 게 식물입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 식물은, 건조하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별로 없다. 이걸 우리는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건조한 지역에, 즉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사는 식물은 저수 조직이 발달하였다. 두찬아, 저수가 뭐지? 물을 저장한다. 네, 왜냐면 한 번 올 때 물을 저장해야 돼. 따라서 저수 조직이 발달돼 있고,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알로에, 선인장. 그래서 선인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물만 줘도 잘 자랍니다. 또 잎이 가시로 변했어요.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는다. 잎이 넓으면 수분이 날아가니까 잎이 가시로 변한 거지요. 장미는 줄기가 변한 거야. 응?
줄기가 가시로. 그런데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에 적응, 식물에 적응, 물에 적응한다. 자, 5번 토양과 생물.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흙을 얘기하는 거야. 토양의 무기, 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해나 1 읽어보자. 토양의 깊이에 따라. 토양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져. 오케이, 거기다 조그맣게 하나 쓰자. 세균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세균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호기성 세균, 하나는 혐기성 세균. 이 과학에서 요 기자가 나오면 공기를 얘기해요. 공기.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있어. 이게 흙이야. 깊이가 얕은 곳은 호기성 세균이 있어. 뭘 좋아해?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야. 근데 깊이가 아주 깊은 곳은 혐기성 세균. 혐기성, 혐오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산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산소를 필요로 하는 세균은 별로 없고 흙 표면에는 호기성 세균이 많습니다. 세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장소에 따라 다르다. 세균의 종류가. 자, 2번 해나 계속. 지렁이 두더지등의 생물은 토양을 조절하며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계속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네, 지렁이 두더지들은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왜? 지렁이는 흙을 먹으니까 구멍을 뚫어놔요. 그래서 산소가 흙 속에서도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지렁이가 많은 흙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한번 비가 막 오면 지렁이들이 화단에서 막 나오거든. 막 크다는 지렁이가 나와.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왜냐면 이 지렁이들은 피부 호흡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망 나오는 거죠. 이 지렁이 가지고 여자 립스틱도 이렇게 만들어. 빨간색 있지? 왜 그걸 넣는지 모르겠어, 자관. 더러워. 지렁이로 막 여자들 막 입술을 긋고 막, 그래서 지렁이로 이제 그걸 넣습니다. 이게 지렁이가 많으면, 특히 땅이 산성화되어 있으면 지렁이를 이제 막 심으면, 땅이 아주 굉장히 비옥하게 좋아져요. 지렁이를 토룡이라 그래요. 토룡. 흑토자 쓰고, 용용자, 토룡. 그래서 옛날에는 지렁이탕이 또 인기가 있었어. 토룡탕 이래서 몸에 좋대요, 지렁이탕이.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그게 한창 유행이었어. 그래서 나도 지렁이 사업이나 좀 해볼까. 몸에 좋대는데, 근데 한 번도 못 먹어봤어, 토룡탕. 지렁이. 3번. 토양 속 미생물은 동식물의 시체를 얘기하죠. 죽은 물체,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나머지 하나,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며 생물에 의해 공기의 조성이 바뀌기도 한다. 조성은 뭐냐면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질소가 78%, 산소가 21%지요. 이 퍼센트가 호흡을 많이 하면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겠죠. 예를 들면 1번 공기가 희박한 고산지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혈액 속 적혈구 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우리의 피를 내가 손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칼로 쓱 긁어. 그럼 피가 쭈르륵 나오겠죠. 그 피를 이렇게 시험관에 담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 그러면 밑에 뻘건 게 가라앉아. 이 뻘건 걸 우리는 혈구라고 얘기해. 위에 유리끼리한 액체가 떠 있어. 이걸 우리는 혈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피,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눠. 이 혈장이 한 55%고 혈구가 45% 정도 돼요. 이 혈구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나머지 하나가 혈소판 이렇게 있어요.
이 적혈구는 생긴 게 이런 원반 모양이야. 하는 일이 뭘 운반해줘요? 산소를 운반해줘요. 백혈구는 무색이야. 색깔이 없어. 얘는 빨간색이고. 백혈구가 하는 일은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균이 오면, 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얘가 적혈구가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생기면 백혈구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 이 세균을 다 잡아먹으면 백혈구 수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데, 백혈병은 얘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거든, 이 새끼가. 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균 다 잡아먹었는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새끼가 이제 적혈구를 잡아먹어. 그걸 이제 백혈병이라 그래. 백혈병 걸린 사람은 계속 수혈을 해줘야 돼요. 피 공급을 계속 해주고. 여자 주인공들은 다 백혈병 걸리죠? 적혈구가 없으니까 얼굴이 창백하고 하얗게 돼. 혈소파는 혈액 응고하는데, 혈액 응고. 딱쟁이 피가 나면 좀 있으면 딱쟁이 가죠. 그래서 피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하는 거, 요게 혈소판이에요. 그럼 혈장은 뭐로 돼 있나요? 혈장은 90%가 물입니다. 이 물 속에 포도당 같은 영양분들이 같이 들어있고, 노폐물도 들어있고요.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쭉 해서 우리가 피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수치가 산소 운반하는 역할인데, 고산지방, 산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은 기압이 낮고 땅은 기압이 커요. 그래서 이쪽은 산소의 양이 희박해. 왜? 중력이 점점 위로 갈수록 약해지거든.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높은 산은 공기의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적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아. 왜? 그래야 산소 운반이 잘 되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잘하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축구 더럽게 못했어. 막 월드컵 나가면 막 6대 빵, 뭐 7대 1 이렇게 깨지고 왔어요. 항상. 특히 멕시코랑 시합을 하면 멕시코는 산 위에 운동장을 만든 거야. 가뜩이나 산소가 부족한데 우리나라 한 10분 뛰다 보면 막 어리어리해. 왜? 산소가 부족한데 막 체력도 약하지, 키도 작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멕시코에 붙으면 항상 깨졌어. 걔들이 전략적으로 산 위에다가 경기장에서 지들은 적응을 잘 시킨 거지. 근데 이제 히든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계속 뛰게만 만들었어. 카메라 막 가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 어떠냐 막 이러면 시합을 해도 맨날 져. 그런데 계속 뛰게만 만든 거야. 체력이 일단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 잘 들은 애가 이제 박지성, 김남일 시키는 대로 막 악착같이 했거든. 근데 이천수 이런 새끼들은 말도 안 듣고 막 삐뚤삐뚤대고, 히든크가 말 안 듣는 새끼는 아예 김병지 골키퍼인데 지금 골키퍼를 안 보고 막 그 헤드라인까지 와가지고 지가 막 골 인으려고 하고 막 한 번도 출전을 안 시켰어. 김병지가 이제 고아원 출신이고 막 악착같이 열심히 했는데 감독 말을 안 들으니까 히딩크가 아예 저런 새끼는 그리고 이제 말 잘 듣는 애들만 막 키웠었죠. 근데 체력으로 무조건 그냥 뛰게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효과를 본 거야. 산 위에는 산소가 부족해요. 그런 애들은 적혈구의 수치가 높아요. 왜? 적응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인간들도. 또 2번,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의 이용, 생물의 호흡 광합성에 의해 공기의 성분이 변합니다. 네, 호흡을 많이 하면 산소의 양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양은 늘어나겠지요. 3. 나무는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결과 주변 공기의 성분이 변한다. 살균 물질 밑줄 치고요. 쓰세요. 피톤치드. 찬여봐, 피톤치드 들어봤니? 어디서 들어봤어? 어디서 들어봤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어디에 있냐면 잣나무, 소나무, 고기에 이제 피톤치드가 나오는데 살균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때 먹는 떡이 무슨 떡이지? 피톤치드 떡. 추석 때 먹는 떡.
가래떡. 추석 때 가래떡 먹어? 송편 먹지 마, 송편. 야, 송편 할 때 뭘 밑에다 깔지? 솔잎을 밑에 깔아요. 왜? 소나무 이렇게 솔잎 이렇게 뜯어내면은 소나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피톤치드를 막 분비를 해. 살균 물질이야. 그래 놓고 송편을 그 위에 하면 옛날은 냉장고도 없잖아. 음식이 금방 상하거든. 근데 솔잎 밑 위에다 이렇게 깔아 놓으면 살균 물질 때문에 좀 덜 상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나무는 해충,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살균 물질 피톤치드 같은 걸 분비하는데 그 열과 주변 공기 성분이 변한다. 네, 송편 뭐 옆에다 하나 써놓으면 기억에 더 오래 가겠지요. 7. 인간과 생태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간다.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므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우리나라 교수 중에 최재천 교수라고 있어요. 최재천. 나는 최재형인데 그 사람이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 생태학의 전 세계 권위자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이 생물학과에서 생물들을 관찰하는데 인간이랑 어떤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지?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이라는 게 없었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가 된 거야. 이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생태학이라는 과목이 막 생기고 남이 걷지 않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단국대에 또 교수 있는데 기생충 교수가 있어요. 생긴 것도 좀 기생충처럼 생겼어. 근데 이 사람이 기생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금방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전 세계 기생충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뭐 7, 8명밖에 없대. 그래서 자기가 세계 랭킹 몇 위에 든다고. 그러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은 독보적인 존재가 되겠지, 그지? 나중에 대학 전공할 때도 남 다 가는 과 가는 것보다 조금 가지 않는 과, 그러면 훨씬 더 이제 나중에 더 뜰 수가 있습니다. 자, 5가지.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이 5가지가 생물에 어떤 작용을 했나,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거 구별하는 게 이쪽 단원이야. 5개 뭐라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공기, 토양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와. 빛이 제일 많이 나와. 온도와 물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쪽 파트는 점수를 주는 파트입니다. 주는 파트, 깎는 파트가 아니라.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생물과 환경 OX 하세요. 찬엽이 1. 온도는 동물의 생명활동에는 영향을 주지만 식물의 생명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 생물의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현상 나타내는 것은 생물의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자, 물질 대사. 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효소가 있어야 돼. 식물도 광합성하려면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효소 중에 아밀레이스 이것만 중학교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 효소는 단백질로 돼 있어서 온도와 pH는 산성중성 염기성이거든.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요, 효소는. 따라서 물질 대사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지. 2번 읽어봐 다시. 생물이 온도에 따라 다양한 적응현상이 나타나는 생물의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합니다. 네,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맞는 말이야. 얘들아, 계란 후레이, 계란 흰자는 뭐로 돼 있지? 단백질로 돼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는 지방이 많고 계란 흰자가 단백질이 많아요. 이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구성합니다. 근육, 머리카락, 손톱. 계란 흰자 먹으면 건강에 좋나요? 좋지요. 근데 계란이 탔어. 온도가 높으면 계란이 탔어. 탄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안 좋아. 왜? 단백질이 변해버리거든.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탄 건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암 걸린다고 하지. 근데 난 그것도 뻥인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 맨날 탄 음식 먹었거든. 누룽지 뭐 이런 거 아까워서 고기 탄 것도 아까워서 막 먹었어요. 그렇다고 암 걸리나? 그게 아니거든. 암은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유전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맨날 탄 거 먹으면서 웃고 행복하잖아. 암 안 걸려요. 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그래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돼. 뭐 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축구에서 땀을 흘린 거나 보통 땀을 흘리면은 스트레스도 같이 막 나가거든. 자, 단백질은 온도와 pH로 돼 있다. 그래서 pH가 안 맞으면 단백질은 변해요. 변성이 되고 온도가 안 맞으면 역시 변하게 됩니다. 응? 식물도 뭐라고? 오, 그럼 광합성 이런 거 하려면 식물도 호흡하지요. 식물도 호흡해.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하고 호흡은 밤낮으로 다 하잖아. 응? 다 효소 있어요 몸속에. 우리 사람도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체하는 사람이 있어. 소화효소가 몸에 별로 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웬만큼 상한 거 먹어도 나는 안 체하거든. 나는 밥도 되게 천천히 먹고 그래서 나는 좀 소화효소가 조금 많기는 많은가 봐. 그러니까 나는 웬만한 거 먹고 체하질 않아. 그냥 우리 집에서도 꼭 음식이 조금 이상하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지? 엄마가 아빠 먹어봐 먼저 어떤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먼저 먹어 얘들아 괜찮아 먹어 이러잖아. 그럼 나는 특히 조금 맛이 가도 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그러니까 자꾸 체하는 애들은 요 효소가 별로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번. 찬엽이 계속. 육상동물은 몸속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였다. X. 증발이 아니라 막는 거지요. 4번. 토양 속 미생물. 땅 속의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오. 네.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 유기물은 탄소가 있는 걸 유기물이라 그래요. 무기물은 쓸데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공기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영향을 주지 당연히. 자, 4번. 생물과 환경의 관계입니다. 각각의 예와 가장 관련 있는 환경 요인을 쓰세요. 재성이 요거 5개를 골라서 써라 이 얘기야. 1. 철새. 계절에 따라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온도. 딩동댕. 조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있다. 물. 네. 껍데기는 온도가 아니라 물입니다. 물. 3. 고산지대, 높은 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다. 공기. 4번. 지렁이, 두더지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 물질, 에너지 순환하도록 한다. 토양. 오케이. 5번. 다음은 인간과 생태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 현성이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며 인간도 뭘 구성 요소다? 뭐의 구성 요소? 생태계. 네.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오케이. 네. 뒤에 거도 이쪽은 아주 쉽습니다. 화장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래. 5분간 쉬었다 하자. 5분 쉬었다. 이거 3시간 수업이었는데 2시간만 하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40분밖에 안 남았네. 신난다.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짧게 하면 왜 이렇게 발걸음도 가볍고 그지? (5분) 쉬었다.